그래서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금리로 전환될 때, 금리가 인하될 때 집을 사시라. 천만의 말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금리가 높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금리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을 금리 인상에, 금리 상승에 놓고 재단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금리가 떨어져야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틀린 거다. 이거는 의견의 문제도 아닙니다. 틀린 거다.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한 얼마나 더 빠질지, 혹은 뭐 PIR 지표, 뭐 소득 대비 지표로 해서 어느 정도는 빠져야 바닥이 나올지,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 표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023년도에 이만큼 빠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연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 제가 전제하는 게, 가정하는 게 이렇게 빠지면 수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 진짜 이 가격이면 사야겠다라는 수요를 그렇죠. 자극할 수 있는 가격. 그렇죠. 아하. 그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한 26% 하락. 근데 기준은 어디냐면 22년 9월 실거래 평균 가격의 비교입니다. 이해하셨죠? 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이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서 26.3% 빠지고, 예. 서울은 23.2%, 경기는 32.7% 빠지면 예. 누군가 살 사람들이 생겨나가면서 바닥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서울은 23.2%, 경기는 32.7%, 전국으로는 26.3%. 이게 네. 22년 9월 대비. 네. 와, 근데 이거 집값이 20-30%면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10억 집이어도 7억은 돼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절대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한 2019년 말 요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수준이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네. 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 살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로 저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100이면 내 평균 소득의 가정이 평균 주택을 구입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내 소득의 25%를 쓴다는 얘기예요. 25%. 네. 그러면 지금이 200이거든요. 네. 그러면 50%를 그냥 보기에는 50% 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하. 그런데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137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요. 제가 이거 오늘 많이 그려드리는데, 네네네. 이거 공급이고요. 네. 이게 수요죠. 네. 공급이 증가하면 매물이 증가하죠. 수요가 감소하고. 감소해서 이 가격이 26.2%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가격대가 오면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공급이고 수요면 네. 수요가 이렇게 이제부터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 지점을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137 정도까지 오면 네. 그걸 이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소득의 25%까지 원리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100이라면 대략 뭐 한 40% 가까이? 그렇죠. 예, 소득의 한 40% 가까이는 내가 원금과 이자 부담을 할 수 있어 라는 레벨까지 가면, 네. 그때는 공인중개사 또 똑똑똑 하면서 집 보러 왔습니다.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것도 한 전국 평균 26% 네. 빠져야 네. 자극이 된다라는 그다음에 거. 또 누군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요. 이게 통계에 정확히 나타나요. 항상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사죠. 그러니까 진짜로
돈 냄새 맡는 사람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한번 보세요. 네. 편집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준금리가 5%하고 할게요. 예. 이때 집값이 10억이었어요. 네. 그러다 기준금리가 10%로 인상됐습니다. 그럼 집값이 그래서 5억으로 빠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집을 누가 살까요? 진짜 감내 가능한 사람들,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래도 현금이 있는 사람. 고민이 돼요. 왜냐면 레버리지로는 쉽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집을 어떻게 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죠? 네네네. 그런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금리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하. 그죠? 아하. 금리는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만 집중하는 사람은 투자 수요입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예. 5%포인트 차이 나는데 5%포인트로 5억 벌려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말 노동소득으로는. 근데 금리를 보고 기준금리를 보고 이자 부담을 보고 그래서 전세가 낫냐 월세가 낫냐 그럼 집을 사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실수요자고 네. 그게 아니라 한 채 더 사? 돈을 벌겠네? 이 정도 가격이면? 집값 많이 떨어졌네? 그렇죠. 투자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금리 신경 안 쓰고 가격만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오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2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조건은. 진짜 돈 냄새를 먼저 맡으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근데 또 그거 놓고 보면은 역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싸게 가져가고. 그렇죠.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로 받아요. 그분들은 금리 낮을 때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리가 되게 높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나 봐. 근데 나중에 금리 내려가면 또 고통받으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이스트리트 보셔야 되는데. 변동금리일 때 80% 이상이 저금리일 때 80% 이상이 변동금리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그게 8대2 법칙이 또 나와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섬뜩해. 그런데 저희가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네네.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변동금리를 한번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시중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불안해서 고정금리를 오히려 받으신 거예요.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까 봐 변동금리로 받고. 그죠. 막 20년짜리 대출 받는데 한두 달 금리 변동 보고. 제가 볼 때 이건 소탐대실이다. 아까처럼 금리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금리로 전환될 때, 금리가 인하될 때 집을 사시라. 천만 말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니, 금리가 높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금리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기준은 안 된다. 그건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을 금리 인상에, 금리 상승에 놓고 재단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집값이 안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금리가 떨어져야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틀린 거다. 이거는 의견의 문제도 아닙니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영향을 전혀 안 준다는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근데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100% 등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더라도 가격이 엄청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때는 네. 근데 금리 높다고 해서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한 26% 정도 빠지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거죠. 철수 아빠, 영희 엄마, 우리 이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점 대비 한 26%뭐 30% 정도 빠지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2022년 9월 기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반대일 거예요. 집값은 안 빠졌어. 네. 그런데 금리 인하인데 어떻게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이제 9억이 됐다고 해서 네. 금리 낮춰준다 해서 그때는 그건 아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말 들으면 그럼 사야겠네? 금리 인하해 주니까? 천만의 말씀. 가격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셨어요? 위원님이 전망하신 걸로는 앞으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기다리시는 게 맞다. 맞다. 그리고 그거는 금리도 아니고 가격만 보시라. 금리가 네네. 계속 금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높은 수준에 있어도 가격이 크게 빠지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금리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저기 이제 공인중개사 돌아다니면서 10억 하던 집이에요? 저는 7억에 살게요라고 흘리고 다녀야 됩니까? 급급매 나올 수 있죠. 가끔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라도 파시려는 분들은 이게 뭐 지금 8억이냐 8억 5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부동산은요 많은 분들이 입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거는 모두 다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지 뭐 다 아는데 뭐가 중요해요? 몰라요? 어디 좋으신지? 다 알잖아요. 뭐 여가피 좋고 강남이 좋고 뭐 직죽은 좀 뭐 다 아는 얘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묘지 쓸 때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귀신도 살기 좋아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뻔한 얘기다. 네네. 그리고 뭐 GTX 뚫리는 거 누가 다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을 볼 때는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왓보다 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왓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여기는 살고 싶다. 그런 지역을 한 10개 정도를 마음에 놓고 그 10개 지역의 가격 흐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 있게 시장을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기준 이 정도 하락하면 수요가 붙을 거다 얘기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틀릴 관점에서 필터가 하나 필요해요. 필터 어떤 걸까요? 그건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네. 거래량이라는 필터링을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말대로 26%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회복 안 하고 계속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띄워놓으신 표 저건가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2008년도부터 한국의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부터 집값이 빠지고 너무 빠지니까 좀 회복했다가 네네네. 이제 한 2013년까지 이제 부진하죠. 네.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요. W자 나왔네. 근데 똑같이 마이너스인데 네. 이 까만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이 빠지는데 2013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죠. 2013년도에 정확하게 바닥이었어요. 거래량부터 회복되고 가격이 따라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격이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회복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계속 빠져요. 네. 아니면 회복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격이 바닥을 아직 못 찾았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가격이 덜 빠졌어요. 26%보다도 한 20% 빠졌어요. 네.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회복하네? 그러면 그게 바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의 필터를 꼭 끼고 또 보셔라.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게 거래량도 어떻게 봐야 돼? 뭐 이렇게 주간 거래량, 월간 거래량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간별로 막 이렇게.
그냥 뉴스에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또 보는 거는 그 쉽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 아파트는 10건을 정하세요. 10개 아파트 정도는 정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뭐 100개는 못 정하겠습니까? 예. 100개는 너무 많으니까 네. 10개 정도 정하시고 10건에 지속적으로 월별해서 네. 월별로 실거래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딱 정확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거래됐다는 거 나와요.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한 건이 되잖아요. 한 건이. 네네네. 한 건마다 계산하면 내가 월별로 그 아파트가 몇 건 거래되는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100채에 있는 아파트에서 네. 단지 전체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1.5채에서 한 채가 1년 동안 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이요? 네. 1%. 월별 실거래가 아니라 1년에 지금. 네, 1%예요. 어이구야. 근데 과거의 정상적인 규모의 최저 하단이 4%에서 5%였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4채에서 5채는 거래됐다는 거예요. 어우, 근데 지금은 그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가 4%에서 5%대로 올라올 때 평균 거래량이 그거네요. 추세적으로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예. 그렇게 올라오면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죠? 네네네. 쉽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100채가 있습니다. 네. 그럼 1년에 몇 채가 거래되는 거예요? 4%면? 네 채 정도? 100채? 1000채? 아니 4%. 4%? 네. 잠깐만, 제가 지금 뭐 제대로 못 들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예. 아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받아 적고 있다가. 예. 1000채 중에서 4%가 거래된다고 하면 1000가구 중에서 40연간. 예, 그렇죠. 그럼 40을 12로 나눠야겠네. 월간으로 볼래. 예. 아니 근데 연간으로 40채라고 하죠. 네. 그래서 40채 정도 거래되면 거래량이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연간. 예. 그래서 연간으로 이거를 환산할 수 있으니까. 쉽게 그냥 6개월로 잘라보면은 6개월에 한 20채 정도가 그렇죠. 거래가 되면 그렇죠. 이거 평균 찾아왔네. 그렇죠. 그러면서 봤더니 가격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집을 사야 될 때구나. 내 집만을 해야 될 때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는 대충 서너 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그렇죠. 1000가구 기준에 한 달 기준으로 그렇죠. 서너 건이 거래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부동산 사이트들 보면 저기 1월에 한 건, 뭐 5월에 한 건, 아니면 거의 1년에 거래 한두 건밖에 안 되는. 그래서 1%, 정말 많을 거예요. 1.5%. 네. 근데 그게 약간 뭐 점도표처럼 따따따 촘촘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게 한 연간으로 한 4-5% 정도의 거래. 와, 오늘 정말 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우리. 이광수 선생님. 네. 요런 거 진짜 거의 유료 강의에서 막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실 부동산 강의 이런 거. 전 다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감사는 미래에셋증권에 표하는 걸로. 이거를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시점이나 이게 정도에 대한 말씀드렸고 시점은 거래량이 회복하는 걸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시라. 거래량이 왜 회복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군가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네. 이미 아주 소수의 단지들이 30% 이상 빠진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먼저 확 빠졌던 데들. 그래요? 네. 어디예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찾아봐야겠네. 네네. 왜냐하면 또 거기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상징적인 또 지역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통계 지표를 보면 이제 군집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걸 잘 분석해 보면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거기서 잘 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산시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고집을 버리고 네. 이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보면서 내 생각은 더 빠져야 돼. 내 생각은 이거는 거래량 회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만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까만 그래프가 그리고 또 항상 이상한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네네. 이상한 거? 예, 가격이 똑같이 빠지는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회복할까? 네네네. 이게 이상 시점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근데 돌려서 보면 2011년에도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다음에 가격은 더 많이 빠진 적이 있고 이거는 거래량이 덜 회복한 거예요. 덜. 네. 아, 저 정도 거래량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일종의 기저 효과라는 거죠. 빠졌던 게 올라가는 회복 수준이지 추세적인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시장, 부동산 주식 마찬가지로 과거하고 없지 이상하네? 그러면 왜 이상한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하고 일시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려서 보면 네. 20년 21년 초까지도 그렇고 지금 18년 19년 가격은 쭉 올랐었는데 거래량은 거의 낮아지는 계속 줄죠. 흐름이었잖아요. 계속 줄죠. 근데 그때는 가격은 좀 올랐었고 계속. 그렇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확 줍니까? 잘 보시면. 21년부터? 그래서 고점인 거예요. 21년도가. 이건 거래량 변화는 전년 대비 네. 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격 보세요. 20년, 21년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죠. 막대 그래프가. 네네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확 주네. 네.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게 회복되는 것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거래량의 기준 4~5% 정도 돼야 평년 네. 수준을 회복하는 거다. 네. 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보실 때 뭐냐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는 아파트가 사실은 유리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거 검증이 안 되잖아요. 거래량 자체가 원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는 거래가 활발한 걸 사실 주식도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래도 활발한 거를 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 근데 건설주 그 2020년 연간 전망 내신 것 참 봤는데 그거는 그냥 심플하게 몇 마디만 해주시고 끝내시는 걸로 할까요? 근데 중립 의견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니 한국의 지금 건설 회사들이 이익의 거의 80% 이상을 국내의 주택 사업을 통해서 내고 있어요. 네네네. 거의 뭐 90% 이상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돈을 그렇게 벌 수 있겠습니까? 이익이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아까 미분양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재무적 부담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 건설주를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싸네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좀 빠르다. 그래서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해외 수주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저 네. 오일머니, 네. 저 네옴시티도 있고 막. 그쪽 국내 주택이 안 좋으면 해외 인프라나 이런 걸로 벌어오면 되지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떤가요? 그 기대감은? 해외 수주는 가능해요. 네. 근데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 해외 수주 능력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구조조정하고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네. 적자 공사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수주가 많이 나와도 과거처럼 뭐 수주를 많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부 회사의 수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능력이 있는 소수의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국내에서 주택 사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또 그런 해외 수주 능력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홀딩을 솔직히 말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시장의 호황이 오면 수혜를 좀 볼 수 있죠. 원체 국내 주택 사업 없이 해외만 했던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국내가 안 좋아지고 해외가 좋아지면 그래도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네. 진짜 딱 축약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들은 아파트 잘 팔리고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해외 엔지니어 등 대리 갈까? 수주도 못하고 공사도 하는데 그래서 구조조정을 엄청 시켰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10명의 엔지니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난 여기에서 죽으나 사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0명 다 데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주가 나오면 다른 업체들, 경쟁 업체들은 수주를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내가 양질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그 시절이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이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또 이게 바닥 신호 잡는 법, 또 이제 투자자라면 혹은 실거주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이광수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네. 답을 강요한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나침반은 자기 의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아유 오늘 우리 와이스트릿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